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월요일로 추석 연휴가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저도 벌써 집에 갔다가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도, 오늘 하루, 그 다음에 내일, 남은 이틀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푹 쉬시고 재충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어제 블로그를 새로 만들었어요. 기왕 이런 걸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를 만들어 봤는데요. 블로그 주소가 이렇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가면 정보에 네이버 블로그 주소하고 제 이메일 주소를 새로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블로그 많이 방문 좀 해주세요. 네. 와주시면 제가 사실 이런 걸 처음 해보는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일단 책별로 영상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책 하나에 글 하나로 잡아서 영상을 붙여 놓음으로써 이제 찾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많이 와주시면 조회수가 올라가서 아무래도 새로운 분들이 제 방송을 또 보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블로그 꾸미는 거나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저한테 조언 주실 분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 얘기해드릴 책은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고른 계기는 이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저번에 이제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를 제가 했었죠. 사실 제가 그 책에서 얻을 내용이 많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좀 굉장히 답답했어요. 사실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실용적으로 직접 저에게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30몇 살 살아오면서 자신의 가치관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주는 책보다는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갑갑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긍정 심리학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책을 고르게 됐습니다. 자,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지은 긍정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긍정심리학이 90년대 후반에 시작돼서 2000년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꽤나 유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언제나 모든 일은 확실하게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긍정심리학도 어느 정도 유행을 타다 보니까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피로를 유발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긍정적이 되어라. 낙관적이 되어라. 뭐 흔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네. 그렇죠. 사실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부정적인 내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억지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 내면에 뭔가가 변해서 내가 에너지가 넘치고 뭐 낙관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그런 말을 들으면 피로해질 뿐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사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판적인 생각, 합리적인 이성, 뭐 또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무조건 중요한데 아무 생각 없이 허허 웃는 그런 낙관주의, 대책 없는 낙관주의가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네. 긍정심리학이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면서 적용해 나갈 만한, 실제로 실천해 나갈 만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은 긍정심리학의 탄생, 심리학의 역사, 긍정심리학의 입장에서 본 심리학 혹은 정신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얘기예요. 심리학은 주로 미국에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얘기죠. 미국이 예전에 남북전쟁을 하느라고 역사상 가장 야만스러운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당시 링컨 대통령은요, 당시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깃들어 있는 선량한 천사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백미로 꼽히는 링컨 대통령 취임사의 매준 말에는 19세기 미국 최고의 지성들이 신봉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전제들이 깔려 있었죠.
인간에게는 본성이 있다. 인간의 행동은 품성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품성은 근본적으로 선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 하나다. 네. 19세기에는 품성론이 사상계를 주도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성선설, 품성론은 19세기 수많은 사회제도와 그런 학술적인 연구의 사상적인 엔진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19세기 후반에 점화되기 시작한 노동파업, 그리고 가두폭력 시위에 대해서 그러한 진단은 모두 품성론으로 귀결되게 됐죠. 네. 19세기 후반에는 사실 미국에도 노예들이 해방되고 공업이 발전하면서 근로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는데요.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운동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 당시 지성들이 품성론을 이렇게 믿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 지성들이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귀족들, 굉장히 먹고 살 걱정은 없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좋은 것들만 보고 자라온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자면. 그러다 보니까 품성론을 신봉하는 그들의 눈에게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냥 사람들은 자기 분수가 있고, 네, 자기가 해야 될 각자의 역할이 있고, 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왜 이 노동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폭력 시위에 나서느냐. 이 사람들은 악한 품성을 가진 게 틀림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특히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모두 하층민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당시 사회 지도계층의 주된 사고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 고등학교 때 역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죠. 당시의 하층민들의 고용 조건이나 생활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것들이었어요. 저도 예전에 학생 때 마르크스의 사상이 이제 생겨나게 된 배경 같은 거 보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불볕더위나 혹한 속에서도 하루 16시간씩, 16시간입니다. 근무 시간이 16시간이에요. 우리 오늘 요즘 8시간, 9시간 일하면 힘들어하지 않나요? 물론 보통 10시간씩 일하는 회사도 많지만 16시간을 일한다는 거는 24시간에서 16시간을 빼면 8시간이 남죠? 그 출퇴근하고 집에 가서 자고 바로 와서 또 일하면 끝나겠네요. 네. 그렇게 주 6일을 근무하면서도 받는 임금이라고는 굶어 죽는 것을 그냥 면할 정도. 온 가족이 단칸방에서 먹고 자야만 했죠. 또 그 당시에는 10대 초반의 소년들도 공장에서 똑같이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공장이나 탄광에서 정말 장시간의 고된 노동을 견뎌내야만 했죠. 이래서 그 사람들은 개인의 힘으로는 통제하기 힘든 굉장히 심한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대의 주된 학문으로 떠오르는 의견, 학설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19세기 말에 젊은 지성들, 후기 빅토리아 시대에요. 수많은 젊은 지성들, 마르크스와 프로이트, 그리고 다윈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일탈이 개인으로서는 극복하기 힘든 사회적인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는 점을 직시하고요. 그 점을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환경을 개선해서 사회 악을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고 사회 제도에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런 학설이 주도적으로 해서 사회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죠. 이렇게 해서 20세기에는 열악한 환경 또는 외부적인 원인이 선량한 품성을, 인간을 타락시키게 된다는 학설이 확고부동한 자리를 굳히게 됐고요. 또 정신의학 또는 심리학 이런 것도 역시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라서 정서장애, 개인의 정신병 혹은 무슨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학풍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리학이 탄생을 했지만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은 탄생한 이후로 오랫동안 그다지 인기 없는 순수 학문으로서 명맥을 이어왔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장시간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맹위를 떨치다가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미국이 마지막에 참전을 했죠.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군인들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속속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유럽과 태평양에서 이렇게 돌아온 군인들 속에는 팔다리를 잃고 불구가 되고 실제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도 많았지만 정신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희생을 치른 이런 퇴역 군인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제향군인 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향군인 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 제향군인 관리법이 여러 가지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무엇보다도 고통받는 제향군인들을 담당할 훌륭한 심리학자들을 배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이게 사실 학문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씁쓸한 일이지만 사회적인 지원, 제도적인 지원, 그리고 실제로 연구할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 학문이 부흥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 정신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돌아온 군인들, 그리고 이들을 치료할 막대한 사회적인 지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정신의학이 발전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국가 지원으로 교육을 받고 진료 행위를 했고요. 또 개인 병원을 열어서 일반인의 정신치료를 치료하기를 시작했죠. 심리학, 정신의학이 이렇게 시작된 역사 때문에 이후에는 심리학은 정신질환 치료와 거의 같은 말로 사용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 연구와 임상 분야의 응용도 정신질환 치료에 중점을 맞춘 그런 학문이 되어 왔습니다. 최초의 1945년도에는 사실 심리학이 특정한 정신질환을 실질적으로 치료하는 수준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실제적인 그 지원과 관심, 그리고 금전적인 풍부한 지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로부터 50년 뒤인 1990년 정도에 다다라서는 최소 14가지 이상의 정신질환 치료에 큰 효과를 보이는 약물, 그리고 특수치료법이 개발되게 될 정도로 심리학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심리학 혹은 정신의학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이런 거죠. 미드나 영화 같은 데 흔히 나오지 않습니까? 괜찮게 잘 꾸며진 사무실에, 의사 사무실에 환자가 들어와요. 소파에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죠. 의사가 자꾸 환자에게 얘기를 시킵니다. 얘기를 시키고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과거의 일일 수도 있고 지난 일주일 동안 겪은 일일 수도 있고 환자에게 계속 물어보고 당신이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물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씩 유도를 해나가죠. 치료를 하고 과거의 상처의 원인을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을 처방해주고. 이런 이제 심리학 혹은 정신의학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제향군인 관리법에 의해서 촉발된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심리학과 정신의학이 발전을 해왔던 거예요. 물론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트도 그런 쪽으로 이론을 주창을 했었죠. 개개인에 대한 책임은 주지 않고요. 사회적인 환경, 자신이 겪은 일들, 안 좋은 경험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개인에 대한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 그게 주된 심리학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다시 긍정 심리학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 책의 저자인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은 무기력 학습 분야에 대해서 1960년대부터 연구해온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자, 위키에 가니까 무기력 학습에 대해서 잘 나와 있더라고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죠. 1975년 셀리그만에 의해서 처음 발표된 학습된 무기력 이론. 요거는 유명한 개에 대한 실험이 있어요. A집단, B집단이 있는데 이 실험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B집단, 개를 묶어놨어요. 묶어놓고는 주기적으로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전기 충격을 가하는데 B집단의 개들은 전기 충격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보여도 어떻게 도무지 피할 수가 없고 자기가 행동을 해도 주기적으로 오는 고통, 전기 충격에 대해서 자기가 수정을 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 놓게 된 개들은 점점
점점 훨씬 수동적이 되고요. 앉아서 낑낑대거나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나중에 되면 회피하거나 도피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무기력의 학습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 심리 치료에 있어서 무기력도 학습된다. 그래서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계속해서 겪게 되면은 부정적이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것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인지 행동학적으로 연구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마틴 셀리그만은 이 주제를 평생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면서 마틴 셀리그만은요, 질병 모델에 딱 들어맞지 않는 환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런 무기력 학습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강인함을 깨달을 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류 심리학이 뇌작용의 결핍 현상을 발견하고 손상된 부분을 치유하는 데만, 그런 것에만 치중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의심이 생기면서 자기가 평생 동안 연구한 무기력 학습에 대한 실험에서도요, 개들에게 정기적인 충격을 가했다고 했죠. 정기적인 충격을 가했는데 아무리 심한 충격을 가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30%의 개들이 항상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기 전부터, 원래부터 처음부터 저항하려는 행동도 보이지 않고 무기력한 상태였던 15%의 개들도 존재했다고 해요. 이런 이제 아웃라이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무기력 학습 이론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틀린 것은 아니죠. 원래부터 낙담해 있고 무기력해져 있는 개들도 있고요. 네, 아무리 심한 충격을 가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달아날 방법을 찾으려고 능동적으로 움직였던 개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각종 심리학 문제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주목하기로 결심하고요. 실질적인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여서 미국 심리학회 회장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네,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1998년에 미국 심리학회 회장직에 선출되었어요. 그래서 심리학회 회장직에 선출되고 나서요, 이제 실질적으로 예방에 주목을 하는 그런 연구 방향을 잡아 나가려고 많은 학자들과 6개월 동안 수많은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심리학계 전체가 주목해 본 적 없는 분야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해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좀처럼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던 차에 어느 날 셀리그만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책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만 5세인 내 딸 니키와 나는 정원에서 잡초를 뽑으면서 학회 수뇌부 구상에 몰두하고 있었다. 고백하건대 나는 책과 논문은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편 썼지만 아이들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할 일은 많고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정원에서 잡초를 뽑을 때조차 여유 부릴 새가 없고 굉장히 바빴다. 그런데 니키는 잡초를 뽑아서 하늘 높이 던지기도 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기도 했다. 그런 딸의 모습이 어수선해서 고함을 지르니까 니키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조금 뒤 다시 정원으로 나온 딸애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니키? 아빠는 제가 5살이 되기 전까지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굉장한 울보였잖아요. 날마다 징징거릴 정도로. 그래서 5번째 생일날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징징거리며 울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 제가 한 어떤 일보다 너무 힘들어요. 만일 내가 이 일을 해내면 아빠도 신경질 부리는 일을 그만두실 수 있을 거예요. 고작 5살밖에 안 된 내 딸이 나도 미처 몰랐던 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다니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나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신경질쟁이였고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자신을 고치기로 결심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그 아이가 지닌 단점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니키는 스스로 해나갈 능력이 있고 아버지로서 내가 할 일은 니키의 조숙함을 강점으로 개발해주는 것이다. 자신의 강점을 완벽하게 개발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약점이나 세상살이의 험난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네,
사람은 원래 이런 깨달음은 항상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 고민해오고 깨달을 만한 배경을 충분히 갖춰온 사람들에게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것이죠. 네. 자기가 이런저런 생각을 겪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정답이 무엇인지, 네. 사실 자기 마음속에는 그 밑바탕이 깔려 있지만 정답을 얻을 수 있는요. 그 상황에서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때, 그럴 때 갑자기 오는 것이 이런 깨달음입니다. 마틴 셀리그만이 깨달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단점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강점을 완벽하게 개발한다면 그 강점이 자신의 약점 혹은 세상살이의 험난함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밑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강점과 미덕을 간파하고 개발해 줌으로써 아이가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찾아서 긍정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이끌어 준다는 것이라는, 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나서 셀리그만은요,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안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될지는 이제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입 분야의 권위자 칙센트 미하이 교수, 그리고 전임 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동료 레이 파울러에게 전화를 걸어서요, 1998년 1월 첫째 주에 멕시코 유카탄에 모여서 열띤 토론을 걸친 끝에 긍정심리학의 기본 틀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첫째, 긍정 정서, 그리고 둘째, 긍정 제도에 대한 연구였고요. 그리고 긍정 정서, 긍정 특성, 긍정 제도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연구를 담당할 학자들도 다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잘 세웠지만 심리학계에는 이제 100년 동안 확립되어 온 전통과 연구 방식 등에 대한 학문적 기본 구조가 이미 있죠. 그래서 많은 젊은 학자들을 참여시켜서 새로운 학문적인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학문을 연구한 일에도 세상 모든 일과 같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모든 것은 돈이죠. 돈만 있으면 사람들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셀리그만은 연구 심리학자로서 학자가 된 이후 성인기의 상당 부분을 여러 단체와 기업들을 전전하면서 연구비를 구하는 데 보내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문하는 돈을 구하러 다닌다는 게 본인 말에 따르면 굉장히 구차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이제 평생 동안 다리가 덜덜 떨릴 정도로 다리품을 팔고 다녀서 평균적으로 성공률은 3할 정도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는 긍정심리학에 대한 계획을 세운 이후 1998년 한 해 동안 강연과 모금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심리학에 대한 강연과 모금 활동을 하면서 일평생 자기가 연설을 하고 나서 기립박수를 받아본 것도 처음이었고요. 강연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청중을 본 것도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연구비 모금이 이토록 쉬웠던 것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긍정심리학 운동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서 관련된 많은 책이 출간되고요. 일반인들도 그 이름을 들어볼 수 있을 만큼 성과가 알려지게 됐죠. 네, 다음 시간부터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가 정리한 긍정심리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소화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뭘 얻어야 하는가,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